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5월은 수식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의 달, 네. 그리고 계절의 여왕, 또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이렇습니다. 무엇 하나 그 범위를 넘겨서 내면 안 되니까 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고 꼭 챙겨야 하는데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금요일 건강 리모델링인데요. 오늘은 위 건강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K-원전 유럽 진출입니다. 오, K-팝, K-드라마, K-뷰티, 또 K-푸드에 이어 이제는 K-원전이 유럽에 진출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한국수력 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체코의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인데요. 예상 사업비는 4천억 코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조 원에 달합니다. 이 사업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에 16년 만에 성사된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이자 우리 원전 기술의 첫 유럽 시장 진출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세계 원전 시장의 중심인 유럽에 진출한 건 수출 지형을 앞으로 더 크게, 더 넓게 넓힐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가 나중에 원전 3, 4호기 건설 계획을 이것 또한 확정을 하면 한수원이 이 사업에서도 우선 협상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무려 26조 원이라니까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는데 우여곡절이 좀 있었다고요? 네, 쉽진 않았습니다. 이 입찰이 202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한수원은 제일 강점인 게 가격 경쟁력, 그리고 공사 기간, 이런 납기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내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지난해 7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원래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도중에 미국의 종합 원자력 기업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이 좀 있었고요. 입찰에 탈락한 경쟁사들이 입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계약이 지금까지로 조금 늦어지게 된 겁니다. 체코 정부는 오는 7일에 한수원과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짓는 원전은 오는 2029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36년쯤부터 가동될 전망입니다. 네, K원전의 멋진 모습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은 휴대전화 때문에입니다. 휴대전화 때문에 어떤 일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사실 어디서든 이 휴대전화가 오연수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1.3%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는 학생들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교사 72.9%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이전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휴대전화 관리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84%가 자율적일 때 이 갈등이 더 심해진다고 답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용하는 거를 그래 열심히 한번 관리해봐라 이렇게 자율에 맡겼다가는 수업 중에 이 의지가 약해져서 딴짓을 할 수도 있고 수업 분위기를 또 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어서 그럴 경우에 학생들이 친구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휴대전화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의 갈등이 더 심화된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외에 또 어떤 게 있어요? 네, 교권 침해가 우려되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들은 교사가 68%가량에 달했고요. 응답자의 약 77%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고 응답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무려 23%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 있었잖아요. 지난달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이에요. 근데 저게 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걸 교사가 지적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네. 교사 얼굴을 때리는데 또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가격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잦아지는 교권 침해 사건에도 교권 보호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교사 10명 중에 9명이 학생에게 욕설을 당하거나 물리적으로 폭행을 당하더라도 교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교사노조는 갈등과 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 이대로 그냥 방치하고 이러면 학생하고 선생님 사이가 더 멀어져요. 그렇죠. 아, 이거 걱정이에요. 이런 소식 자꾸 들려와서 말이죠.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 2시간도 못 논다입니다. 2시간도 못 논다. 네. 우리 아이들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이제 곧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린이날 앞두고 전국 초등학생 4, 5, 6학년생 2,80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는데요. 어린이 10명 중에 6명은 하루에 2시간 이하만 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4, 5, 6학년이면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2시간도 모자란데 하루에 2시간보다 더 적게 노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조사에 응한 초등학생 중에 15.8% 하루에 노는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어요. 근데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뭐 숙제하고 사실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은 저보다 더 바쁘다 생각 많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어른이어도 뭐 집에 가서 1시간도 못 쉰다, 못 논다 이런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초등학교 6학년의 30%는 일정을 마치면 오후 8시 이후에 귀가할 수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4%는 밤 10시 이후에 귀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뺑뺑이 돌다가 집에 가면 10시가 넘는다. 10시요? 저도 10시 전에는 귀가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10시 넘어서 집에 가. 그러면 언제 자겠습니까? 이외에 또 어떤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네, 초등학생들의 현재 고민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가장 큰 고민은 공부였습니다. 다음이 친구 관계, 외모, 따돌림 이런 순서였고요. 또 초등 의대반 이런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좀 흥미로운 지점이 31%가량이 일찍 시작하면 좋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28%는 어린 나이에 그런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정반대 긍정과 부정 인식이 공존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시간이 생긴다면 뭘 제일 하고 싶은지 물어봤는데 1위로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싶다 이걸 꼽았고요. 친구들과 게임하기, 너튜브 등 영상 보기, 운동하기, 가족들과 시간 갖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외에 어린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회 문제는 전쟁이었어요. 무섭지. 전쟁이요. 네, 그럼. 요 몇 년간에 또 우리가 본 것들이 아이들도 매체에서 본 것들이 있고요. 저출생, 기후 위기, 일자리 등등도 있었습니다. 아유, 아이고, 아이들이 참 안쓰럽다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도 그 막내 아이가 그렇게 잘 웃는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부터 웃음이 점점 없어지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중학생 되고 이러면 아예 애들이 안 웃는다고 그래서 네.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웃고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 청첩장 받기 두려워입니다. 야, 5월은 뭐 결혼식 시즌입니다. 청첩장을 주는 분도 있고 받는 분도 있어요. 저도 내일 이제 낮에 결혼식을 가야 하는데 근데 이 청첩장을 받기가 두렵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축의금 때문입니다. 네, 두 분 혹시 축의금, 근데 또 워낙에 재용 MC님은 또 발도 넓으시고 해서 경조사 챙길 일도 많을 것 같고 두 분 어떻게 기준을 딱 세워두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기준이요. 한 10만 원 정도부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이 되지.
요즘에 아. 5만 원 주고 이러면 괜히 죽어도 욕 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맞아요. 시작이 10만 원.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조금 더 친하면 뭐 20, 30 이렇게 되는 것 역시 같아요. 높네요. 그 정말 친한 친구, 뭐 이렇게 별로 안 친한 친구 이거를 또 이때 나누기도 요때부터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근데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에 결혼 물가가 치솟으면서 축의금도 덩달아 올라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청첩장이 무섭다, 받는 게 두렵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는 죽어도 욕먹겠다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식장 밥값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본이 10만 원이고요. 예인 MC님 말씀하신 대로 친하고 가깝거나 자주 보고 하면 20만 원, 30만 30만 원 원 올라가죠. 이게 되게 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2, 30만 원이면 진짜 너무 거금이었잖아요. 근데 실제 한 취업 정보 사이트 조사에서 거의 매일 연락하고 만남이 잦은 친구나 지인 이런 경우에 10만 원이 제일 많았지만 10명 중에 3명은 20만 원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은 올 들어서만 7차례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40만 원 본인이 냈다는 거예요. 27에 14, 20번씩 7번에서 140만 원 낸 게 네. 된 건데 이게 저도 갈 때마다 되게 애매한 게 결혼식의 기본은 제가 시간을 내서 축하해주러 간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가는 순간 밥값을 또 빼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이게 복잡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결혼하고 이러면은 가족이 함께 가서 밥 먹고 축하해주고 이랬는데 요즘엔 그랬다가는 엄청 눈치 보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계속 그 축의금을 받고 이런다는 게 이 파티를 하니까, 네, 예? 이 맞아요. 잔치를 하니까 그걸 이제 도와준다는 개념인데 네. 요즘 밥값이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부부들의 생각도 또 달라요. 온 가족이 와서 축의금을 적게 내더라도 와 저렇게 휴일에 나를 와서 온 가족이 축하해줘서 고맙다 이런 분이 있고 아 그래도 10만 원 내고 지금 2명, 3명은 이거는 아니지 않냐. 너무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올해 2월 초에 결혼식을 치른 한 직장인은요. 예식장 대여료와 식대, 꽃장식 등 옵션을 포함해서 본식 비용 그리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해서 총 3,390만 원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축의금이 3,4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딱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렇죠. 되면 어떤 뭐 신혼여행에 보탠다든가 내가 가전에 보태서 쓴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결혼 물가가 오르면서 실제 결혼 생활에 축의금을 도움되도록 쓰게 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원래 좀 품앗이 개념이었잖아요. 야. 너가 무슨 큰일이 있을 때 우리가 십시일반 도와준다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면 이 비용이 다 웨딩 업계로 들어가고 있다. 그럼 누구를 위한 품앗이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아예 결혼식을 좀 올리지 않는 노 웨딩을 택하면서 축의금도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스몰 웨딩도 요즘 많이 늘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 식장들이 못 견디고 결혼식장 문 닫은 데가 많아서 요즘에 많이 줄긴 줄어서 더 비싸졌다고 그래요. 네, 예약하기 맞아요. 힘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는 전국적으로 바람도 많이 불고요. 비도 내렸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어제 전국에 쏟아진 비는 오늘 새벽을 기해 모두 그쳤습니다. 현재는 구름만 가득한데요.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오르기는 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낮은 기온에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이 20도, 청주 21도, 대구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전국에 순간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어옵니다. 동해안 곳곳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은 건조특보도 발효 중이라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집니다. 어제 한 차례 내린 비로 전국의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흐린 하늘이 이어지다가 내일 또다시 비를 뿌리겠는데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 기온을 끌어내려서 낮에도 선선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강풍이 불면서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이 치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눈만 돌리면 울긋불긋 꽃대월입니다. 네. 그래서 나들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나들이 하기가 정말 힘든 분들이 있어요. 관절염 환자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봄꽃 구경 나섰다가 뭐 통증이라도 있거나 혹은 그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예쁜 꽃들은 아마 눈에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럴 때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지, 또 통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무릎 관절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릴 거고요. 더불어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짜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희의 닥터하우스 함께 보시죠.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짜 이야기부터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까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하우스 MC 최희입니다. 오늘 함께할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간 15,000명의 척추 관절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닥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간 15,000명의 환자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질환일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질환입니다. 무릎과 관련된 질환 맞을까요? 맞습니다. 최근에 부쩍 늘어난 무릎 관절염이 주제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서도 무릎 관절염 환자의 급증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014년에는 불과 148만 5,668명이었던 무릎 관절염 환자 수가 2023년에는 203만 9,298명으로 10년 사이 무려 1.4배나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이 무릎 관절염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무릎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무릎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몸의 관절은 하나의 조직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조직이 모여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중 뼈를 감싸고 있어 실질적으로 뼈에 가해진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하는 이 관절 연골이 손상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질환이 바로 무릎 관절염입니다. 심한 경우 이렇게 뼈가 노출되거나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와, 쿠션 역할을 하는 게 연골인데 이게 이제 닳거나 손상이 되면 뼈가 노출되기도 한다고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연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고요. 비만이나 잘못된 자세 등도 대표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반다리 같은 좌식 생활이나 구부리고 오랫동안 작업하는 생활 습관은 무릎에 불균형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연골을 빠른 속도로 닳게 만들어서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기도 하죠. 더불어 요즘 같은 봄철에는 무릎 관절염 발병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왜요? 생각하기로는 겨울에 날이 추우면 무릎이 시큰시큰하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빙판길이 많은 겨울철이 더 위험할 것 같거든요. 기온 상승과 함께 기압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봄철의 환경 변화는 관절 통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무엇보다 관절은 날씨에 민감한 부위이기도 하고요. 겨울 동안 줄어든 활동량으로 인해서 관절과 근육이 오랫동안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꽃놀이라든지 등산 등 갑작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나면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특히 봄철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무릎 관절염의 증상은 진행 단계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요. 무릎 관절염 초기 단계인 1기에는 무릎 관절에 미세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관절 주변이 붓거나 물이 차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다행히 이때까지는 관절의 간격이 유지되고 있어요. 무릎 관절염 2기에는 1기 때보다 증상을 더 자주 느끼고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마찰음과 찌릿하거나 시큰거리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네네. 관절 사이 간격이 줄어서 골격이라고 하는 뼈가 자라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엑스레이에서도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악화하면 이러한 골격의 형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연골의 소실로 인한 공간이 줄어드는 3기가 되고요. 결국 연골이 마모되어 뼈에 변형이 생기는 4기로 이어집니다. 말기로 진행되면 가만히 있어도 쿡쿡 쑤시고 밤에 자다가 깰 정도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릎 관절염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을 방치할 경우 심한 통증으로 인해 걷기도 힘들고 하지 전반의 내반 변형으로 인해서 다리 모양이 O자 형태로 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너무 걱정이 되는 게요.
제가 러닝을 즐겨 하거든요. 날이 좋아서 얼마 전에는 마라톤에도 참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이기라고 하셨나? 약간 무릎이 시큰시큰한 게 좀 무릎이 좀 아팠거든요. 괜찮은 걸까요? 우리 진행자님처럼 걱정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문항으로 간단히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준비해 봤습니다. 몇 개 항목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1번 무릎이 시큰거린다. 2번 뻣뻣해진 느낌이 든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조금 뻣뻣해진 느낌이 든다. 그리고 다리를 구부렸다 펼 때 딱 소리가 난다. 굉장히 크게 나와서 좀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3개로 가겠습니다. 3개. 아직까지는 의심 단계지 뭐 걱정할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이 중 3가지 이상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 무릎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요? 최희 아나운서의 경우 아직 괜찮으니까 지금처럼 관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릎 관절염 진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잠깐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무릎 관절염으로 진단되었다면 심각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치료해야 할까요? 제가 무릎 관절염 증상 3가지에 해당이 되다 보니 진심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왜냐면 무릎 관절염이 저는 자연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 그럼 결국 자연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자연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의 치료 목적은 통증을 해결해주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시켜주고 최대한 보존해서 무릎의 변형을 방지해주고 수술적 치료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염 초기에 조기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잘 받고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그럼 무릎 관절염의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무릎 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약물 치료나 관절강내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재활 도수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진행하게 되고요. 네. 주사 치료는 무릎 관절염 외에도 어깨 힘줄에 딱딱한 석회가 생겨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어깨 석회성 건염이나 흔히 디스크라 부르는 추간판이 탈출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일 경우에도 염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비수술적 치료법은 관절강내 주사 치료입니다. 다양한 약물을 무릎 관절 내로 주사하는 치료법이고 염증 반을 줄여 통증을 줄일 뿐만 아니라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조금 불편한 증상에 있어서 주사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주사 치료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흔히 연골 주사라고 하는 히알루론산 주사와 DNA 주사, 콜라겐 주사 등이 있고요. PRP 주사라고 하는 자가 혈장 주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의 정도가 4기 정도로 심한 경우나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엔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수술적 치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종종 상황이 안 돼서 병원에 가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무릎 관절염의 통증이 심한 경우 온열요법을 이용하면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따뜻한 샤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통증 부위에 핫팩 등을 활용해서 온찜질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더불어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예방하려면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무릎 관절염이 있는데 운동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 그럼요. 무릎 관절을 아낀다는 생각으로 신체 활동을 줄이거나 운동을 피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규칙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무릎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앉아서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무릎 관절염 예방 운동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먼저 의자 바닥 부분의 길이가 내 허벅지 길이와 맞는 의자를 준비하시고요. 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후 한쪽 다리의 무릎 아래 부분을 들어 올려서 다리를 일자로 펴줬다가
내려놓으면 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벅지에 손을 손바닥으로 올려서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의 움직임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동작이 어떤 이유로 무릎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대퇴사두근이기 때문입니다. 대퇴사두근은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고 걷거나 계단 오르기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따라서 무릎 펴주기 운동을 통해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면 무릎 통증 완화는 물론 무릎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 운동의 이응자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운동은 정말 쉬워서 따라하기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아침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닥터하우스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준현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근골격계 질환의 전문가인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과 어려움을 책임감 있는 진료를 통해 해결해드리고 환자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신뢰가 쌓여 제게 오셨던 환자분들이 본인의 가족까지 제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출산보다 더 극심한 통증이라는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그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진료 잘 부탁드립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김준현 닥터님의 진솔한 이야기, 닥터하우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최희였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7분을 막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얘기 나누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 야, 오늘 위 건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위 튼튼하죠? 희경 씨 뭐 다른 뭐 없죠? 소화 잘 되죠? 네. 근데 웃겨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전하고 확실히 달라진 게 제가 매운 음식도 굉장히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뭐 엽기적으로 매운 떡볶이라든지 매운 닭발 이런 걸 먹어도 너무 맛있게 아무렇지 않게 먹었는데 요즘에는 먹으면 이동 경로가 느껴져요. 아, 식도를 타고 내려가고 있구나. 아, 지금 위에 있구나. 근데 한동안 꽤 오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윗쓰림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 그렇나 봐요. 네. 근데 우리가 참 맵고 짜고 막 이런 음식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몽골, 일본에 이어서 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어머.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미국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몽골, 일본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인종적인, 약간 체질적인 부분 분명히 있고요. 또 우리나라만의 또 특별한 게 좀 있죠.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음식 중에 국물 음식 되게 많잖아요. 맛있죠. 이렇게 맵고 짭짤한 그런 국물 음식을 많이 드신다던가. 아니면은 젓갈류처럼 이렇게 염장되어 있는 소금으로 이렇게 절인 그런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시는 게 위암 발병률이 좀 높은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우리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이제 나오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찌개 먹을 때 네. 냄비 가운데 하나 두고선 같이 이렇게 나눠 넣어서 먹잖아요. 먹는 네네.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녁에 또 우리 회식할 때 고기 불판에 구워 먹고 나면 거기 또 볶음밥을 또 이렇게 구워서 아우, 볶아서 먹으면 맛있죠. 아주 그것도 숟가락 같이 먹어. 맞아요. 이렇게 어. 가운데다가 같이 이렇게 한 그 냄비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같이 젓가락을 놓고 이렇게 먹으면서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라고 하는 이 위에 서식하면서 위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균들이 서로 발병되고 또 재발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이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 높은 위암 발병률의 하나의 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헬리코박터균 말씀하셨는데 건강검진 할 때 보면 헬리코박터균 검사 요즘에 꼭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네, 사실 위에 기생하고 있는 세균의 한 종류인데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좀 특이한 게 우리 위점막은 강력한 위산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균이 거기에서 서식을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고 위점막과 이 점액 사이에 기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은 이
균에 감염이 된다라고 해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본인이 감염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 20% 정도만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제 위염이나 아니면 위궤양 또는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나 좀 테스트를 한다거나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증상이 별로 없는 감염이라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 위벽을 손상시키고 위염을 유발하거든요. 이런 염증이 만성화가 되면 나중에는 위암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헬리코박터 감염을 위암의 1군 발암 요인으로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요즘 봄볕도 너무 좋고 날씨 좋잖아요. 네. 요즘과 같은 봄철에 이 위와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요즘 이제 밖에 나가다 보니까 외식을 할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또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각종 가족 행사가 또 많이 열리기 때문에 뭐 맵고 좀 짜고 좀 자극적인 음식들을 접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도 많이 생기고 위암 발생률도 높아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요즘과 같은 봄철에 이 위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으니까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위 건강에 빨간불 들어와선 안 되겠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위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리 보기 키워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위가 하는 일입니다. 양경수 선생님, 위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죠? 예, 위는 그 우리가 하는 일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위치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는 말 그대로 식도와 십이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위치에 딱 해부학적으로 놓여 있죠.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명치 끝이라고 부르는 오목가슴이라고 부르고요. 이 가운데 갈비뼈가 만나서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생기는 이 부분, 정확한 이름은 이제 심화부라고 하는데 이 심화부 위치에 위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공복 시에 보통 자기 주먹 한 2개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가 하는 일로 넘어가는데요. 자, 위가 하는 일은 크게 2가지로 이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위가 하는 일은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예, 약간 좀 의아하시죠? 네. 우리가 뭐 위하면 대표적인 소화기 장기이고 네. 소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그러니까 음식과 물을 먹을 때 이 음식의 물이 뭐 아무리 깨끗하게 조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멸균된 상태의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는 수많은 어떤 유해 물질이나 또 세균, 바이러스 같은 그런 미생물들이 이제 섞여서 들어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입과 식도를 통해 내려올 때만 해도 큰 저항 없이 잘 내려오다가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위에서 처음으로 이 싸움을,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위가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위가 걔들하고 싸우느냐? 자, 위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위산이라고 하는 게 분비가 되는데요. 이 위산은 산도, 이제 pH라고 많이 부르는 이 산성도가 1에서 2 정도 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산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못 같은 그런 금속 물질도 오래 놔두게 되면 서서히 녹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산인데요. 이런 산 물질을 가지고선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이런 나쁜 물질이나 나쁜 미생물들을 대부분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위는 이런 강력한 살균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 이 위가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었네요. 정말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너무 잘 지켜주고 있었어요. 이 밖에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위가 하는 일 2번째는 바로 소화 기능인데요. 우리가 위와 장을 소화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위는 식도에서 넘어온 음식물을 잘 보관을 하면서 이 단계에서 적절한 크기로 음식물을 분해하고 또 일부의 영양소를 더 작게 쪼개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위로 들어온 음식물은 위산을 먼저 만나게 되니까 적절한 사이즈로 위산을 좀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위산 안에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더 작은 단위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장으로 넘어갈 때 음식물의 각종 영양 성분들이 좀 더 쉽게 흡수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호르몬들도 이런 위의 작용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설명해드릴 호르몬은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위산의 분비를 조절하고 위의 운동 여부를 좀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에 관여를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그렐린이 많이 나오면 배가 고프니까 더 많이 먹어야 돼라고 위에서 보내는 사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을 조절하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속도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위에 머무는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은 사실 위에 그 음식물의 양이나 아니면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일반적으로는 한 40분에서 수시간 정도 후에 잘 이제 프로세싱을 하고 소장으로 넘기게 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아침 봄 소풍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진짜 저희 한 1차, 2차, 3차 계속 가잖아요. 와, 그러면 진짜 1차에서 배를 진짜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네. 2차에 가면 또 그 디저트가 또 들어가. 맞아요. 디저트로 또 속을 달랬으면 3차는 또 음식으로 가. 그 이거를 계속 이렇게 무한대로 반복하다 보면 도대체 나의 위는 얼마나인 거야라는 이 방대한 음식량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위 사이즈 궁금하시죠? 진짜 네. 어디까지 네. 늘어나는 거예요, 선생님? 위 사이즈가 이 사람 체중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은 공복 상태에서는 한 50ml 정도의 안쪽 용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밥 먹을 때 남성인 경우에 조금 더 커질 수 있는데 한 1.4리터 정도까지 들어가고요. 여성인 경우에 한 1.2리터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네. 위가 진짜 많이 늘어나면 한 4리터 정도까지 우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와, 이를 다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너튜브에서 먹방으로 유명하신 그렇죠. 쯔양님 같은 경우에 네. 뭐 라면 20봉지 정도도 가볍게 해치우잖아요. 그게 네.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쯔양님의 이게 위 내시경을 했던 프로를 봤는데 그걸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위 용적이 한 30-40% 정도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어쩐지. 이렇게 사람에 따라 조금 더 크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야. 근데 그렇게 원래 뭐 크시거나 음식을 많이 드셔서 이렇게 넓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약간 특이하게 본인은 원치 않았는데 본인은 노력한 게 아닌데 위가 어떤 상황에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환자분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갑자기 발생한 이 상복부 통증과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구토 때문에 제 외래에 오셨던 환자분 2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자, 이분이 이제 계속 토하시는 바람에 한 뭐 하루 정도를 거의 음식을 못 드셔가지고 네. 그럼 못 드신 상태니까 한번 그럼 내시경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내시경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들어갔더니 밥이 그대로 고여 있는 거예요. 어머, 위 안에. 그럴 수가 있어? 지금 보시면은 그 12장 저기 지금 CT에 보시는 사진 보시면은 정상 크기의 위 보면 굉장히 약간 작게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늘어난 위가 CT를 찍었더니 저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음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였어요. 이게 보니까 내시경으로 봤더니 12장에 궤양이 생기면서 그분이 붓고 이 내강이 좁아져서 음식이 다 못 빠져서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위가 굉장히 늘어난 거를 어머머.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예. 자, 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 이어서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좋아해 대 싫어해입니다. 이게 위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우리 예인 MC님하고 또 우리 희경 씨에게 특별한 미션을 좀 드렸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좀 맛있게 드셨던 그런 음식들 좀 촬영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예인 MC님께서 보셨던 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궁금했어, 이거. 자, 일단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시작은 배달 음식으로 네, 가볍게 시작을 했고 사실 제가 굉장히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중간에 저 모듬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초고추장 좀 범벅해서 먹는 스타일이에요. 거기다가 간장을 더 찍을 때도 있고 그 베트남 음식도 사실 좀 자극적이거든요. 먹어보면 제가 좋아하는 대로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있을 텐데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자, 요건 또 제가 또 야. 저녁에도 먹은 것들인데 근데 제가 이거 많이 먹는다. 보내다가 저는 놀랐어요. 제가 뭐 일부러 밖에서 뭐 외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먹는 대로 찍은 건데 내가 정말 집밥을 아예 안 먹는구나 그러니까요. 라는 걸 제가 사진 찍으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좀 반성했어요. 집에 안 들어간 건 아니죠? 아니요. 네,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밥을 정말 집에서 잘 안 먹더라고요. 그 사진 보시면은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집 밖에서 드신 것도 분명 있을 거고 네. 그 말고도 또 집에서 배달 드셨다고 하더라도 음식. 배달 음식을 네네. 또 이렇게 많이 드셔갖고 좀 그런 것 같죠. 자, 이게 보면은 뭐 너무너무 맛있고 또 우리도 다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지만 이게 정말 좀 큰 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위가 굉장히 싫어하는 점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사 먹는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밖에서 좀 사 먹는 그런 음식들은 아무래도 좀 짭짤하고 간이 좀 많이 되어 있고 네. 이제 그래서 잘 보면은 염분 그러니까 이제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은 음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자,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요, 좀 이렇게 좀 짠 음식을 좀 더 많이 섭취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이 위암 발생 확률이 4.5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보시면은 숯불에 구운 맛있는 그런 맛있는데. 고기, 숯불고기 좋아요. 막창 또 뭐
대창 이런 것도 구워 드셨는데 날 왜 안 불렀어? 그러니까요. 저도 좀 약간 서운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런 음식들 잘 보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기 네. 좀 이렇게 부드럽게 먹을 때 보면 이렇게 사이다 같은데 약간 이렇게 절여서 넣으면 고기 약간 부드러워진다고 어려운 말로 연작용. 맞아 연화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위산이 하는 역할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단백질을 부드럽게 연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위산이 이렇게 뭐 사이다처럼 콸콸콸 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고기 단백질 들어왔을 때 굉장히 위산들을 평소보다 많이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이제 위에 큰 부담이 되고요. 또 단백질 말고도 저런 데 보면은 지방기 많이 있잖아요. 막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또 지방기들은 위의 운동 자체를 좀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역시 위의 운동 그리고 위의 소화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저도 막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맛있겠다 근데.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그 고기가 약간 좀 탄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살짝 네. 타야 맛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맞아요. 나요. 아 근데 육류를 높은 온도에서 좀 오래 굽다 보면 이제 이런 탄 부분들이 섞이게 되고 이 탄 부분에 벤조피렌과 같은 이 위암 발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물질들이 함유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갑자기 속이 아프잖아요. 아니 제가 저 식단을 보면서 좀 반성을 했어요. 좀 더 건강하게 먹어야겠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근데 저 식단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식단이잖아요. 그쵸? 맞아. 자, 이번에 희경 씨 식단 한번 볼게요. 야, 제 식단도 뭐 역시 배달로 예인 씨 뭐라 할 게 시작하네요. 못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매운 갈비집이 저 집이 또 유명한 집이라 해가지고 한번 시켜서 밥 빼고 계란찜하고 이렇게 먹어봤고요. 그 분식집을 또 가게 돼가지고 쫄면. 쫄면 맛있죠. 네. 그리고 또 저도 다 밖에서 먹었네요. 솥밥하고 생선구이 저 집이 또 아우. 전날 갈치랑 고등어를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되게 언뜻 보면은 그래도 너무 나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언뜻 봤을 때 상당히 빨개요. 매운 음식들이 많죠. 희경 씨가 아까 매운 음식 좋아한다고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정말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양념도 많이 되어 있고 매운 음식들을 먹다 보면 아까 얘기한 뭐 엄청 매운 떡볶이 이런 것들도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위로 어디로 지나가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매운 음식은 소화기계를 자극해서 굉장히 따갑거나 또는 쓰리다는 느낌,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맵다라고 하는 감각은 통각세포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 안에까지도 이런 통각세포를 자극하면서 조금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고 이게 불편감에서 끝나면 참 좋은데 실제로 매운 음식은 위염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위궤양과 같은 염증성 질환들을 자극하고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유독 좀 매운 음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결국은 위염이나 위암과 같은 만성 질환들을 좀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나마 저 식단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식단은 이제 솥밥에 생선구이 드시는 거. 예, 아무래도 육류보다는 생선이 불포화 지방산도 많고 굉장히 좋은 식단이기는 한데 역시 구이로 드셨잖아요. 근데 구이로 먹으면 높은 온도에서 태워서 먹을 경우에는 생선도 그런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조리 과정 중에서는 찌거나 또는 그냥 삶거나 하는 방식이 훨씬 더 안전하고 발암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어요. 네. 석쇠 구워도 안 돼요? 석쇠가 더 위험하죠. 굉장히 고온으로 겉을 다 태워내잖아요. 그게 맛있죠. 거짓말 이렇게 더 맛있어. 맛있는데. 그나마 그게. 후라이팬이 좀 낫겠구나. 희경 씨 식단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이렇게 지적받을 줄 알고 좀 저도 건강하게 나름의 먹었네. 건강식이다. 이게 저 샌드위치도 직접 이제 싼 거예요. 네. 샌드위치 이게 건강 샌드위치 싸서 먹기도 하고 저 삼계탕도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삼청동에. 거기를 한번 또 가봤어요. 네. 그리고 가족이 좀 집에 오게 돼가지고 미역국이랑 잡채 좀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는데 너무 건강하지 않아요 이거는? 100점 아니에요? 첫 번째보단 확실히 좋아지긴 했는데 100점은 아니에요. 그래요? 일단 저는 아까 샌드위치도 원래는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집에서 만드셨다고 하고 빵의 색깔이 약간 브라운빛인 걸 보니까 약간 통곡물이나 호밀빵 같은 네, 걸 쓰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 일단 샌드위치는 합격이고요. 문제는 삼계탕이죠. 효율이 너무 높습니다. 왜? 국물까지 다 드셨을 경우에는 기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염분도 굉장히 많아서 안에 있는 닭고기 정도만 발라 먹는 게 아니라고 하면 하루 권장 칼로리와 권장 염분량을 훨씬 초과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도 좋은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의 식단에서 볼 수 없었던 집밥이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집밥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탄단지의 비율이 아주 골고루 잘 들어가 있고요. 특히 나물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위를 보호하고 장의 연동 운동도 도와줄 수 있어요. 다만 밥을 드실 때는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더 좋겠죠. 좀 혈당을 올릴 수 있는 흰쌀밥은 피해 주시고 잡채도 너무 맛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의 당지수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도 나물류 같은 것들 먼저 드신 다음에 탄수화물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진짜 희경 씨가 매운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 게 반찬이 또 다 빨개요. 네. 그리고 젓갈류도 많고 그래서 지금 매운 음식이나 또는 염분이 너무 많은 음식들은 아까 말한 대로 위를 자극해서 위염을 좀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소금이나 설탕 같은 조미료를 좀 줄이시고 살짝 간을 좀 심심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희경 씨 왜 이렇게 빨개요? 아니 저 군젓에다가 밥을 척 비벼가지고 어. 한 입 탁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는데. 맛있어. 맛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줄여야겠어요. 식단을 위를 위해서.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위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장민호 선생님 준비하셨죠? 네, 이제 위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좀 알아맞혀 볼 시간인데요. 자, 먼저 제가 준비한 퀴즈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차 종류 중에 자, 홍차, 민들레차. 자, 이 중에 위가 좋아하는 차는 뭘까요? 이거 둘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차는 뭔가 좀 건강한 느낌이라서. 홍차 아닌가? 홍차가 발효차지 않아요? 발효차가 맞아요.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민들레차는 꽃차는 대부분 뭐 심신안정이나 이런 쪽으로는 도움이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네. 위 건강이랑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답은 민들레차입니다. 아, 민들레요? 네, 민들레차에는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효소도 좀 함유가 돼 있어서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자꾸 체하시는 분들이나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한테 특별히 더 권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민들레차 드실 때에도 사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어서 배가 좀 차신 분들, 몸이 좀 차신 분들은 오히려 또 복통이나 위염이 유발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좀 그런 편이라서 이런 분들은 자신의 체질을 좀 잘 고려하셔서 차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차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선생님 홍차는 위에 안 좋은 거예요? 예, 좀 위가 약한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좀 홍차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 이 홍차 안에는 카페인과 이 탄닌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카페인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위산을 많이 분비시켜서 좀 속쓰림 또는 또 역류성 식도를 많이 일으키는 이 괄약근을 약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탄닌 같은 경우에도 좀 위의 운동을 조금 떨어뜨리는, 수축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속이 예민하시거나 좀 위장이 약한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위에 좋은 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혜원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이제 계속해서 위가 좋아하는 음식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저도 퀴즈 하나 준비했어요. 보시면 감자와 고구마 중에 위가 더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걸까요? 둘 다 좋을 것 같은데. 같은데 저는 감자일 것 같아요. 왜요? 고구마는 좀 달잖아요. 근데 근데 감자는 뭐 단맛이나 이런 게 소금이나 설탕을 찍지 않는 샤 적기 때문에 감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겠죠? 고구마도 좋다고 그러던데. 네, 뭐예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있잖아요. 자, 정답은요. 감자입니다. 감자. 네, 둘 다 물론 영양학적으로는 좋은데 위가 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를 따졌을 때는 감자에는 비타민을 비롯해서 각종 영양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감자를 땅속의 사과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당연히 위에 자극이 좀 되면서 속쓰림이나 위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감자의 알칼리 성분이 이것들을 중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여름에 햇빛 때문에 이렇게 피부 좀 빨갛게 붉어졌거나 하면 우리가 감자 많이 갈아서 붙이죠. 맞아요. 실제로 감자가요,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해서 위궤양과 같은 이런 출혈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위염과 같이 상처가 난 부위의 염증을 좀 줄여주고 이런 진정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위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럼 선생님 위가 약한 분들은 고구마 드시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 고구마도 영양학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충분히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꽤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분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화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소화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이 홍차에도 들어있다고 설명해 주셨던 그 탄닌 성분이 바로 이 고구마에도 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드셨을 경우에는 탄닌 때문에 위산 분비가 굉장히 많아지고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식재료들 말고 위가 좋아하는 식재료들 중에서는요. 우리 이제 뭐 바나나나 브로콜리 같은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양배추. 양배추. 맞아요. 양배추에는 이제 비타민 U도 들어있고 또 식이섬유도 꽤 많아서 이 위장 건강에 상당히 또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소화 잘 안 될 때 매실 조금씩 드시기도 하죠. 네네. 매실에도 소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매실, 바나나, 브로콜리, 그리고 양배추. 네, 기억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미리 보기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위염의 종류.
입니다. 위험의 종류. 근데 위험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위험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주변에서 보면 나 속쓰려 위험인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위에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이런 염증성 질환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위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개념의 질환이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게 위장의 감기라고 불릴 만큼 정말 흔한 질환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위험 환자가 매년 한 500만 명 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위험을 앓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식습관과 연관이 좀 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거나 또는 급하게 먹는 경우, 또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경우, 또 아까 설명드렸던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약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진통소염제나 아스피린과 같은 약도 위에 자극을 주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신기한 게요. 위가 생각보다 뇌와 또 감정적인 부분과 연관성이 커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위험을 유발할 수 있고요.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것들도 위험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험이 좀 지속이 된다. 그러면 가장 흔하게 느끼는 증상은 속쓰림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들인데요. 사실 워낙 흔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불편감을 느끼고 위험이 있다라고 진단받아도 치료를 딱히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점은 방치된 위험은 위암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머,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위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위험은 일단 뭐 급성 위험과 만성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급성 위험인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위장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대개는 음주라든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소화불량이나 갑작스러운 명치 통증, 그리고 오심이나 구역 구토,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만성인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위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건 이제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이나 노화에 의한 위축성 위험이 이제 발생할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부 팽만이라든지 권태감, 속쓰림, 그리고 또 지속적인 소화불량이나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급성 위험과 만성 위험은 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그런 그 염증들로 위험들로 이제 세분화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급성 위험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위험은 보통 미란성 위험과 출혈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로 보통 많이 이제 발현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미란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트레스 위험이다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위 점막이 아주 심하게 패이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 약간 점막이 약간 벗겨지면서, 보통 피부로 치면 우리가 보통 피부 까졌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패이면서 그쪽에서 이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내시경적으로 보면 약간 그 부분이 그냥 빨갛게 되고 약간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약간 오히려 약간 밑으로 침강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위험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혈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약간 피부가 약간 점막이 벗겨진 그 부분에서 이제 피가 나거나 아니면 피난 자리가 이제 딱지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곱게 네. 이렇게 딱지가 져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이런 이 미란성 위험이나 출혈성 위험들은 뭐 물론 위험이고 통증을 할 수가 있고, 또 원인들이 또 이제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약제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아주 크게 뭐 걱정하시거나 그런 위험은 아니고요. 네. 이제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들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만성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급성 알았고요. 오래 지속되는 3에서 6개월 지속되는 만성 위험 말씀드리면, 먼저 표재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한자 말을 봤을 때 표면에 살짝 있는 그런 위험이라는 뜻인 건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 동그라미한 부분에 보면 잘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 패인 게 아니라 그 부분의 색깔이 변하거나 약간 붓거나 하는 그런 위험을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스타일의 그런 염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우성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우라는 건 이제 두툼해지고 두꺼워지고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원래 위에는 이 점막에 주름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게 굉장히 두꺼워지고 두툼해지고 하는 그런 위험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비우성 위험의 큰 어떤 중요한 임상적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비우성 위험인 경우에 비우가 돼 있는 점막이 비우가 돼 있는 이런 상황 중에서 뭐 메니에르병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수한 형태의 위암이라든가 아니면 위의 림프종 이런 것들이 저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추적 관찰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임상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해보시고 진료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네.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정말 예. 위험한 뭐 위험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고 들으셔야 되는 이제 집중. 그런 건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추적 관찰해야 되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축성 위험과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자,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의 점막이 위축되었다 이제 그런 것인데 뭐냐면은 위의 점막이 얇아지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들면 피부도 약간 얇아져요. 얇아져. 예, 그렇게 돼가지고 피부 색깔도 약간 하얘지고 밑에 보이던 그런 파란색 혈관으로 더 푸르게 이렇게 보이는 네. 그런 현상이 있는데 위 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점막이 얇아지니까 하얗면서 위에 있는 그 혈관들이 마치 우리 그 나뭇잎 뒷면 봤을 때 그 인맥이 지나가듯이 그 혈관이 잘 보이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노화나 아니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같은 이런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되면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더 심해지면 우리 마치 옥토도 오래 지나면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 사막화되듯이 네. 이것들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렵죠. 예, 이런 것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 장상피 화생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에 있지만 장의 상피처럼 변한다 이런 어머. 뜻입니다. 위에 있는데 소장이나 대장과 같은 그런 점막의 형태로 이 세포층이 변하게 되면 좋은 일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그 장상피화생이 된다고 하면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암의 전구 병변, 그러니까 위험 요소고 심지어는 위암이 생길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주의를 아주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질환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위염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근데 뭐 위가 불편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이거를 알게 되고 진료하고 이걸 구분하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굉장히 사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복통으로 배가 아파서 위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것이 정말 위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위에 인접해 있는 소화기 장기, 뭐 예를 들어서 식도라든지 십이장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병력 청취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요. 그거 말고도 이 위치가 아프다고 해도 꼭 그것 말고도 인접해 있는 다른 또 소화기 장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담낭이나 췌장 같은 그런 장기들이 안 좋았을 때, 그런 쪽에 질환이 생겼을 때도 이렇게 정말 위가 아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는 심지어 의사들도 의심할 정도의 그런 증상으로 발현되기도 하고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심장이나 폐와 같은 이런 흉부의 장기나 복부의 다른 장기들도 이렇게 정말 통증이 심할 때는 또는 통증의 방향이 일반적인 질환들과 약간 다를 때에는 이런 위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복통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감별을 병력 정치를 해서 한 다음에 내시경 같은 검사를 통해서 위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장기들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아니면 초음파나 CT와 같은 이런 영상의학적인 방법으로도 감별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이 어느 정도 되면 적절한 약제를 치료함으로써 좋아지시는지 호전이 되는지 또는 어떤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직접 보신 환자 중에서 위염에서 위암으로 진행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자, 이제 환자분들을 꾸준히 뵙다 보면 아까 장상피화생이라고 좀 이름 어려운 거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장상피화생 갖고 있는 분들은 1년이나 2년 간격으로 꾸준히 내시경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이게 위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위선종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전구병변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또 한 일부의 환자분들은 이게 조기 위암으로 발현돼가지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위선종이나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내시경적으로 수술을 받지 않고 절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정말 진료 받으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아니 우리 양경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너무 든든하잖아요. 거의 뭐 위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궁금해요. 우리 선생님은 위염 걸린 적 없으세요? 아니 진짜 나 너무 궁금해. 아, 참 말씀드리기가 참 뭐한데 저 위험을 달고 살아요. 정말요? 예, 그리고 제가 매일에서 늘 말씀드리는 건데 뭐 나는 위가 안 좋은데 장은 좋아 이런 분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장도 좀 많이 안 좋은 분인데 저는 참 불행하게도 위와 장이 옛날에 학생 때부터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겠다. 정말 소화기내과 의사가 되어서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지금도 열심히 그런 진료를 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 치료법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뭐 급성인 경우에는 이제 감염성 질환에 의한 원인도 있을 수 있고 약물이나 스트레스가 하나의 먼저 원인으로 작동하는데요. 감염성 질환은 대부분은 바이러스성 위염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음식 섭취를 좀 자제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게 되고요. 아주 드물지만 세균성
유발성 위험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이용해서 한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개는 약물 유발성 위험이 상당히 많은데 진통제라든지 항생제 복용에 따라서 위 점막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땐 약을 좀 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성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충분한 휴식이나 숙면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럼 만성 위염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만성위염은 일반적으로 약제 치료도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생활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일단 약물로는 가장 흔하게 쓰는 건 위산 억제제나 또는 위점막 보호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양경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보통 위만 나쁜 사람들이 없어요. 장까지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는 진경제나 소화기능 조절제를 함께 사용을 했을 때 더 증상이 빠르게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죠. 이제 생활습관을 교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극적이거나 짠 음식, 매운 음식을 피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과식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빠르게 식사하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할 경우에는 우리 위에서도 위산의 분비라는 것들이 계속 불규칙하게 반복이 되면서 더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규칙적인 식사와 일상의 패턴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식사를 하시는 시간. 밤 늦은 시간에는 위산의 분비도 잘 안 되고 호르몬도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음식의 소화가 훨씬 더 느려지면서 각종 위장관 장애들이 동반이 될 수 있으니까 야식은 반드시 피해 주시고요. 야식도 안 좋은데 이때 특히나 맵고 짠 음식 먹으면 정말 안 좋겠죠. 한밤중에 라면, 치킨, 떡볶이 같은 야식을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네. 야식은 노력하겠습니다. 또 심심한 맛없어서 맵고 짜야 맛있는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미리 보기 키워드 살펴볼게요. 자, 4번째입니다. 하루 5분 속 편한 운동법입니다. 위 건강에 도움을 주고 또 속을 좀 편하게 하는 운동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간단한 운동법 알려드릴 건데요. 배달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 3명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딱이다. 희경 씨와 해야 예은 씨 돼. 함께 해볼게요. 네. 식단에 문제 있는 둘이 일단 네, 앞으로 나오고 오늘 꼭 배워야 돼요. 네. 저도 집밥을 잘 안 먹어서 가끔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워밍업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복식 호흡 다들 얘기 들어보셨죠? 네. 복부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 심신이 안정이 되는데 이러면 위장관의 안정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사실 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제 가부좌 자세로 앉아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매트 위에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척추는 곧게 펴주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요. 익숙한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 좀 초보자이다 하시는 분들은 네.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한 손은 복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가슴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복부의 움직임만으로 호흡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복부를 최대한 앞으로 쭉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들이마실 때는 배꼽을 쭉 당겨서 복부를 쭉 수축시키는 거죠. 들이마실 때는 코를 이용해서 한 3초에서 4초 정도에 거쳐서 빠르게 들이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2초 정도 잠깐 쉰 다음에 내쉴 때는 입을 살짝 통해서 조금 더 길게 하고 6초 정도에 내뿜을게요. 우리 한 2번 정도만 해볼까요? 들이마시고요. 살짝 참아주세요. 자, 입으로 쭉 내쉽니다. 사실 이런 복식 호흡은 시간이 될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면 스트레스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심신의 안정과 또 위장관도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 워밍업으로 하시기에 딱 좋죠. 자, 이렇게 우리가 몸을 조금 데웠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운동은 역시 매트에서 할 건데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앉아볼게요. 네. 자, 양쪽 다 할 건데 일단 왼쪽 다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쭉 세운 상태에서 왼쪽 다리는 옆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왼팔은 무릎 정도 가볍게 지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른팔을 귀 옆까지 쭉 올린 다음에 이 상태로 쭉 왼쪽으로 넘어갈 건데 이왕이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조금 가슴도 열어주세요. 오, 네, 하늘을 그러면- 보니까 훨씬 좀 힘드네요. 네, 복부와 옆구리가 확 당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복부와 옆구리를 자극을 해주면 이 복강 내에 있는 장기들도 막 활성화되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반대쪽도 시원해. 똑같이 해볼게요. 자, 왼쪽 다리로 지지하고 오른쪽 다리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는 무릎 정도 지지해 주시고요. 왼손 쭉 뻗어서 하늘 보면서 쭉 넘길게요. 앉아서 해도 시원하네요. 굉장히 이거 진짜 시원하죠? 시원해요. 자, 이렇게 옆구리와 복강을 자극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더 장의 연동 운동 같은 것들을 도와주면서 소화가 편안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극하면 좋은 곳이 등입니다. 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신경들이 같이 위장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사실 위장 장애가 올 때 등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척추를 좀 자극하면서 소화를 도와줄게요. 요거는 우리가 고양이 자세나 아니면 그 소자세로 이렇게 엎드려서도 많이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앉아서 할게요. 자, 무릎 대고 앉아주시고요.
조금 더 편안하게 하려면 양손을 뒤로 깍지 껴주세요. 네. 자, 숨을 쭉 들이마시면서는 앞으로 쭉 구부릴 거고 내쉬면서는 어깨를 열면서 뒤로 쭉 고개까지 접겨주세요. 등이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죠. 그리고 다시 들이마실 때는 몸을 동그랗게 콩벌레처럼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때 콩벌레처럼. 네, 복부도 힘을 딱 줘서 배꼽이 등에 붙는 느낌으로. 또 다시 내쉴 때는 뒤로 쭉 뻗어주시고요. 이러면 척추와 어깨까지 굉장히 시원해지면서 근골격계도 같이 풀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척추에 자극이 되면서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방금 알려드린 운동을 한 3회에서 10회 정도 본인의 체력이 되는 대로 조금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안해진 복부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원합니다. 제가 잘 배워봤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 느끼는 게 지금 배에서 제 개구리 소리가 계속 아니 근데 앉아서 있다는 해도 거예요. 네. 앉아서 해도 시원해요. 그러면 기왕에 뭐 운동도 했으니까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어떤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은지 좀 얘기해. 예,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운동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또 식사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바른 자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민혜 선생님 하시는 운동 보면 이렇게 허리를 쭉 펴고 그죠?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복부를 얼만큼 압박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꾸부정하고 막 등이 꾸부정하고 이런 것들 말고 바른 자세 하시고요. 그다음에 배를 너무 조이는 그런 옷을 입으시거나 아니면 뱃살을 너무 방치하신다든가 이런 것들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속이 불편해서 위장약들 드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이거 맞죠. 장기 복용해도 괜찮아요? 특히 이제 위산분비 억제제를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유식도 역류증 때문에 많이들 복용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위산분비가 줄어들 수 있어서 오히려 소화기관에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최근에 소장염에 관련된 보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산분비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자세하게 상의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흐린 하늘에 서늘한 바람까지 불어오면서 쌀쌀하게 출발하는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기는 하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외투는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후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릅니다. 서울이 20도, 청주 21도, 대구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전국에 순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어옵니다. 특히 동해안 곳곳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어서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집니다. 어제 내린 비로 대기질은 대체로 청정하겠습니다. 흐린 하늘이 계속 이어지다가 내일 또다시 전국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 기온을 끌어내리면서 종일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강풍이 불면서 물결이 최고 3.5m로 거세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와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이 지방의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의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 현장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경제, 문화, 관광,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상생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와 대한민국 특례시장 협의회는 책임 있는 지방 정부로서 지역 간 연대를 더욱 구체화하고 협력의 실천을 통해서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협약식 이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송희헌 괴산군수는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지금 연휴를 즐기고 계신 네. 분들도 있고 내일이 이제 주말이고 쭉 이어지니까 어디 가실 분들도 있는데 날씨는 잘 점검하셔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토요일에도 비 소식이 좀 나와 있어서요. 외출하실 때 또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는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 다음 주 월요일이 근데 5월 5일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저희는 화요일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ve the next channel A.